반갑습니다. 잉맨인데요. 오랜만에 남양 특집 무서운 글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무서운 이야기, 이거 아시나요, 님들? 한때 조금 유명했던 동굴 속 토리에 대한 정보. 이 짤 아세요? 이 토리라는 게 일본 신사 앞에 있는 이런 약간 입구 이런 건데, 어떤 동굴에 아니 대체 왜 이런 토리를 세웠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짤이 있었어요. 보통 알기로는 사람들이 토리라는 것은 어떤 존재를 막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토리인데, 이 동굴에 대체 무엇이 있길래 그것을 막으려고 이렇게 게임처럼 설정을 해놨을까 라는 의문점들이 있던 짤인데, 이거의 정체가 이번에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실제로 게임이 아니고 영화가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스산하죠? 뭔가 무섭죠? 이렇게 돼 있대. 회붕이들이라면 한 번쯤 봤을 작년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료로 돌면서 화제가 되었던 수몰된 갱도 속 토리. 문득 저 토리에 대한 정보는 결국 갱도나 동굴 같은 곳에서 뜬금없이 설치된 기이한 토리라는 것 외에는 더 자세한 정보 같은 것이 없어 한번 찾아보기로 했다. 물론 정체에 대해서도 타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긴 했지만 자료로 많이 퍼날르진 않은 것 같더라. 그래서 써봤다. 마치 갱도나 동굴을 탐사하다가 뜬금없이 마주한 느낌으로 쓰여진 내용과 갱도에 뜬금없이 토리가 있는 이질적인 모습에 사람들은 저마다 추측과 상상을 늘어놓곤 했다. 토리는 무언가를 봉인하기 위한 장치라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기도 하고, 이거 잘못된 정보래요. 그렇다면 대체 뭘 봉인하려 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며 괴담 형설 기초를 던지는 사람이 있기도 했고, 수몰된 갱도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세월에 의해 잊혀진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모두 틀린 추측이라고 합니다. 뭘까요? 대체 저 토리는 왜 있었을까? 그건 바로 웬 마쓰리. 실제로도 무언가를 봉인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희생자를 위한 위령비 비스무리한 것도 아니었다. 실제로 신사이긴 했으나 정체는 일본 기후현 가니시에 위치한 아마가민의 오초보 이나리 신사. 신사 본체라기보단 터널의 정체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떴던 터널이고, 오초보 이나리 신사에서 매 7월마다 여름 축제를 저 안에서 열었던 것이라고 한다. 축제 명물은 동굴우동이라는 이름의 우동이었다고. 뭐야. 해당 지하 갱도로 들어가는 입구. 뭐야. 근데 왜 지금은 적골이 되었냐고 하니 수몰되어서 폐쇄됐다고 한다. 축제 장면이 2016년에 열린 마지막 축제. 2016년이 마지막이었대요. 이제 안 하나봐. 앙빵맨이라 이렇게. 그대로 있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다음 이야기인데요. 이거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수준인데, 현재 진행이 얼마 전에 떴던 뉴스 기사 이거 보셨나요? 말이 안 되는데, 다음 이야기입니다. 보스니아 내전 당시 인간 사냥 관광. 지금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걸 지금 취재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보스니아 내전 90년대 동유럽에서 되게 처참한 내전 같은 게 일어났었는데, 그걸 배경으로 만든 게임이 디스 워 오브 마인이라고, 아마 잉붕이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런 제보라 그럴까, 그 취재 그런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전쟁을 틈타서 1억을 내고 인간을 쏴서 죽이는 관광업 같은 게 약간 있었대, 부자들 사이에서. 이게 아직 확실히 팩트인지는 밝혀지진 않았는데 의혹이 지금 생겼어요. 주말 저격수 여행 상품, 여자, 노인, 아이에게 가격표를 매겨서 살해를 허용함, 내전 상황 이용한 잔혹한 전쟁 범죄.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 당시 자행된 것으로 알려진 인간 사냥 관광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가담자는 이탈리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의 부유한 시민들이 거액을 지불하고 사라예보 내 포위된 민간인을 저격소총으로 살해하는 내용의 여행 상품. 오징어 게임인 거죠, 오징어 게임. 사라예보 사파리 또는 주말 저격수로 불린 이 여행 상품은 마치 비디오 게임이나 사파리 사냥을 하듯 민간인을 살해할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르비아 정보기관도 이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 미국으로 치면 CIA 같은 그런 기관이 또 운영에 도움을 줬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다음 이야기. 누나가 흑마술을 목적으로 동생을 살해했다. 아래는 이번 사건의 용의자의 사진인데요. 용의자는 브라질 남부에 살고 있는 까리나 로꾸에라는 18살의 10대 소녀고요. 자신의 5살 남동생을 이해할 수 없는 동기로 살해 후 매우 잔혹하게 시체를 훼손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해 몇 시간 전, 남매 어머니는 평상시처럼 장을 보기 위해 카리나한테 동생을 잘 돌봐줘라 라고 말하고 아무렇지 않게 외출을 했는데, 평소에도 카리나는 매우 다정했으며 동생을 잘 봐줬다고 한다. 근데 단 둘이 남게 됐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고, 갑자기 카리나가 게임을 하자며 남동생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을 했다.
근데 갑자기 자신의 남동생을 베개로 압박해서 식사를 시켰다. 엄마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은 잠겨져 있고 엄마가 열어달라고 해도 안에서 절대로 열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안에서는 시끄러운 소리만 났는데 어머니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불안함을 느끼고 빨리 열어달라고 하며 절박하게 재촉을 했다. 그런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은 카리나 때문에 결국 친척과 삼촌에게까지 연락해서 온 가족이 집에 도착하게 됐고 들어갔을 때 상황은 매우 끔찍했다. 남동생은 이미 사망했었고 시신이 남동생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돼 있었다. 머리는 이미 참수되어 있었고 안구는 모두 적출되어 있는 상태였다. 상체는 칼에 무자비하게 찔린 상처들이 발견됐고 발은 불로 그을린 건지 전부 타 있었다. 충격적인 건 남동생이 절단되어 있고 카리나의 입 안에서 의 살점이 발견되었다. 식인행위까지 동반한 것으로 보임. 대체 왜 이런 잔혹한 짓을 벌였을까 의문인데 남동생의 시신 옆에 놓인 모습이 눈에 띄었다. 남동생의 시신 옆에는 카리나가 촛불로 흑마술을 연상케 하는 오망성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발견되었다. 삼촌과 가족이 카리나를 저지하려고 하자 카리나는 흉기를 휘둘며 자신의 가족들을 죽이기 위해서 공격하거나 애완견을 입으로 물어뜯고 물건을 던지는 등 매우 공격적으로 행동했다. 그래서 게임을 하자고 동생을 방으로 유인해서 살해한 뒤에 성게를 절단해서 이육을 섭취했다고 함. 궁극적인 목적은 흑마술 의식. 중요한 것은 카리나가 불로 자신의 남동생의 발만 태운 게 아니라 자신의 핸드폰과 메모리 카드도 불태워버린 것이었다. 추가적으로 경찰이 보관한 바에 따르면 다크웹에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카리나와 대화를 나눈 유저는 카리나에게 흑마술과 사탄에 대한 얘기를 하며 그녀의 남동생을 살해해서 사탄을 부활시키라고 명령했다. 의문인 점은 카리나가 평소에도 정신적 이상 증세나 쎄한 낌새가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친절하고 다정한 성격의 10대 소녀였다는 것. 뭐지? 일루미나티, 흑마술, 프리메이슨, 또 뭐야 대체? 지구 평평설, 5G 뇌파 공격, 뭐야 대체? 현대의 괴담이라고 생각하는 인물, 웨스턴 챈들러. 1. 날 때부터 고지능 자폐 아스퍼거 스펙트럼을 가지고 살던 챈들러는 부모의 잘못된 지도와 관리로 인해 점차 삐뚤어진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 애시당초 부모라는 작자들도 제정신인 사람들은 아니었고 저장 강박증에 수시로 가스라이팅을 해대는 어머니와 제 자식이 분명 정상이 아님에도 모르고 감싸려고만 하는 아버지는 심지어 사이조차 좋지 않아 20년간 각방을 써버리며 정상인도 정신병자로 만들 만큼 막장 같은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된다. 아무도 챈들러에게 무엇이 잘못된 행동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 가르쳐준 리가 없었다. 부모조차 어르고 감싸기만 할 뿐 베이비시터에 의해 방에 가둬진 일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이 사건으로 6살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일자는 이것도 그가 40살 넘도록 장난감으로 가득한 방에서 나오지 않게 되는 것에 한몫했으리라 본다. 당연히 이런 환경에 놓여있던 챈들러는 비록 선천적인 반사회적 기질은 있었던 모양이지만 정상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이는 그가 자신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언제나 대우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기에 이르렀는데 챈들러가 12살이 되던 해 여기에 기름을 부어버리는 이벤트가 발생하고 만다. 바로 1994년 소닉 더 해지옥 시리즈의 첫 번째 타이틀이 출시된 것이다. 이게 왜 문제냐고? 뭐 이걸 샀나봐? 당시 미 전역에서 게임 출시에 맞춰 단 2명에게만 지급되는 $1000 상당의 게임 구매용 바우처를 경품으로 내걸렸는데 챈들러가 여기에 당첨된 것이다. 이때부터 챈들러는 자신이 가진 특권의식, 자신은 특별하니 모두가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완전히 굳혀져 버렸고 이것이 그나마 정상 범주 언저리에라도 들어갈 수 있었던 챈들러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성장을 했나봐요? 그러나 무슨 반전이라도 있었던 건지 챈들러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여기엔 그의 아버지가 챈들러의 학우들에게 친구비를 주며 친구비를 주며 사이좋게 지내달라 한 썰 등 여러 비하인드는 있을지언정 챈들러 본인이 고등학교 시절을 인생 최고의 때라고 할 정도였으니 실제로도 나쁘지 않은 학창시절을 보낸 듯하다. 소닉 그림인 것 같은데? 소닉이랑 피카츄 합쳤다. 뭐냐? 아 그래, 그의 중고등학교 시절은 나쁘지 않았을지언정 결코 나아진 건 아니었다. 당시 챈들러가 좋아하던 포켓몬 시리즈와 지금의 자신을 있게 만든 소닉 시리즈에 심취해 있었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두 시리즈의 영감을 받아 소니츄라는 캐릭터를 창작해냈다. 창작이라고는 하나 보다시피 소닉츄 챈들러는 소니츄를 기반으로 한 만화 시리즈 연재하기 시작했다. 내용인즉 챈들러의 길고 장황한 자기소개, 알아보기 힘든 글과 그림, 배약하게 짝이 없는 센스까지 도저히 성인이 그린 작품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충격의 결과물이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병신만화 몇 편 그린 거 가지고 지랄하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아니다. 그런 거였다면 현대의 괴담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 않았을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간 챈들러는 여자가 고팠다. 그래서 여자친구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일명 러브 퀘스트에 돌입하는데 21살의 백인 솔로 남성이 수줍음이 많고 젊고 지적이며 컴퓨터를 잘하고 유머있고 생각이 많고 앞장설 줄 아는 사람이며 인생을 즐길 줄 알고 친근하며 가족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창조적인 외로운 남자입니다. 18살에서 21살의 귀여운 여자친구를 찾습니다. 조건은 남자친구 없어야 될 것, 적당히 마른 몸매일 것, 캐롤레스빌이나 러커스빌에 거주해야 할 것, 술, 담배 안 하고 활기찬 성격이어야 할 것, 돈이 많고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될 것. 남자는 이거 보지 말고 네 할 일이나 처하세요. 애인 있는 새끼들은 그냥 나가 뒤져버려. 이 미친 공고문을 대학교 게시판에 붙이고 지나가는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붉은 실이 꿰인 하트를 던지는 등 자기 딴에 여자를 만나 아다를 떼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개지랄을 시작한다. 이 시기 챈들러는 사람 말을 할 줄 아는 짐승 새끼라고 봐도 무방한 짓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는데 지나가는 여자 만지기, 베개 와이프랑 하는 거 찍어서 올리기, 자기가 싼 정액에 환타 섞어 마시기 등 만개의 명작, 오염된 땅을 방불케 하는 개짓거리를 하고 다녔다. 마지막 건 집안이 꼴에 하나님 믿는 집안이라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면서 집단은 정액을 내가 먹으면 그게 다시 자기 고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어서 그랬다고 한다. 그런데 차라리 승가 안 젖은 여자가 세게 물어서 연행이라도 돼서 깜빵이라도 갔다 오면 어땠을까? 이런 사실들이 인터넷에 알려지자 챈들러는 오만 쌍욕을 뒤지게 처먹기 시작한다. 2007년 챈들러의 사진과 그의 시대의 역작 소니추가 발굴된 것을 필두로 미친 듯한 사이버 불링이 시작된다. 무분별한 신상 털기, 각종 챈들러의 개짓거리 영상과 사진 게시. 실상 본인이 저지른 일은 모두 돌려받는 업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챈들러가 거짓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스퍼거 환자라는 것을 역이용해 더러워서 쓰고 싶지 않은 짓부터 시작해 온갖 트롤링을 가하기 시작한다. 누가 봐도 뻔히 보일 정도로 투명하디 투명한 트롤러들의 낚시와 험담에 챈들러는 진심으로 달려들었고 결국 이 장황한 개판 속에 남겨진 건 우스꽝스럽게도 박제된 온 인터넷을 떠돌아다니는 그의 비참한 인생,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만신창이가 된 챈들러뿐이었다. 트롤러들의 샌드백이 된 챈들러의 삶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2011년엔 트젠 선언을 하더니 같은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14년도엔 어머니가 집에 쌓아둔 물건들 때문에 집에 불까지 나며 많은 재산을 잃게 됐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되니 그에게 연민을 느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들도 있었으나 그러던지 말던지 일부는 챈들러의 비극을 한편의 코미디처럼 즐기며 헐뜯었다. 슬픈 건 이 모든 것이 챈들러 본인이 자초한 일이라는 점이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챈들러는 끝모르는 기행을 이해간다. 14년 그의 정신의 모든 것인 소닉의 신작이 나왔다. 기존의 모든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당연히 챈들러는 이에 광분하며 게임스탑 매장에서 해당 시리즈를 보이콧하라는 전달을 뿌리려다가 저지당했고 직원의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다가 깜빵에 가게 됐고 게임스탑 출입 금지령이 내려졌다. 러브 퀘스트, 그리고 아까 위에 있던 그 아다떼기 퀘스트는 빡총 가서 뗐다고 합니다. 챈들러는 현실 감각을 상실해가기 시작한다. 이전에 적어도 소니추를 비롯한 것들이 창작물이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아이디어 가이라는 트롤러와 초차원 게임 넵튠을 접한 이후 자신이 소니추 세계관의 신이며 현실과 창작 세계관을 왕래할 수 있다 여기고 드림캐스트를 다른 세계의 신과 소통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등 망가진 정신 상태는 이제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노모와 부서진 집에서 장난감들로 둘러싸인 자신의 방에 남아 정부 지원금으로 간신히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챈들러는 꾸준히 장난감과 게임들을 사들이며 빚은 쌓여만 갔다. 그리고 어머니인가? 2021년 7월 30일 챈들러의 통화 내용 중 하나가 유출된다. 어머니를 만났다는 내용의 통화였다. 8월 2일 챈들러는 체포되었다. 사연은 근친상간이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이 일의 배후에 몇몇 인물들에 대한 얘기가 있긴 했지만 어쨌거나 챈들러의 범죄 사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기에 챈들러는 깜빵에 가게 된다. 하지만 무슨 영문인지 2023년 3월 28일 빠른 시일 내로 출소했으며 또 한 번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다. 챈들러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자 곧장 취소된 챈들러가 그린 아이작의 범죄 홀라보 일러스트. 이 사건 이후로 챈들러를 따르던 팬들, 그에게 진심으로 도움과 사회로의 발돋움을 돕고 싶어서 했던 이들이 대다수가 떠났다. 아무리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해도 움직이지 못하는 어미 몸에 손을 댄 짐승에게 호의를 베풀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테니까.
챈들러의 삶은 마치 한편의 비극과도 같다. 이 비극을 완성시키는 건 그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고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도 그런 자신의 미래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었다. 그는 잘못된 부모 밑에서 잘못된 환경 속에서 잘못된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잘못된 판단과 스스로의 생각으로 스스로를 망쳐버렸다. 누구의 책임일까? 그를 올바르게 지도하지 못한 부모? 아니면 인터넷 유저들? 아니면 본인? 챈들러의 범죄에 대한 영상 속 공감이 갔던 유튜브 댓글 하나로 글을 마치겠다. 몇 년 전 크리스찬에 대한 동영상을 본 게 기억이 나네.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 우린 지금 웃고 있을지 몰라도 이 모든 게 끝나고 커튼이 쳐졌을 땐 아무도 웃지 않겠지. 조용할 거야. 이 모든 것이 밝혀진 후에 저 댓글이 나를 괴롭게 해.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나 봐요. 오늘의 남양 특집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